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부부의 성공 네트워크 마케팅의 김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이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이 영상을 클릭한 것도 정말 여러분의 자유의지였을까요? 제목에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썸네일이 흥미로워서? 아니면 6가지 비밀이라는 숫자 때문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현대인이 하루에 무려 3,000개 이상의 광고와 설득 메시지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그중 95% 이상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1984년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3년간 자동차 판매원, 모금 활동가, 광고 회사에서 직접 일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을 설득하는 데는 단 6가지 심리적 법칙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오늘 이 6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칠면조 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A. 특별한 냄새로, B. 생김새로, C. 특정 소리로, D. 몸짓으로. 정답을 맞히신 분 계신가요? 정답은 10번, 특정 소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 상식이 아니에요. 동물행동학자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1970년대 터키 대학교 연구팀이 정말 기가 막힌 실험을 했어요. 칠면조의 천적인 족제비를 박제로 만들어서 어미 칠면조 앞에 가져다 놨어요. 당연히 어미는 화를 내며 공격했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족제비 박제 안에 스피커를 숨겨두고 새끼 칠면조의 칩칩 소리를 틀었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어미 칠면조가 자신의 최대 천적인 족제비를 마치 자신의 새끼인 양품에 안고 사랑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정행동 유형이에요. 특정 신호, 즉 방아쇠만 당겨지면 생각 없이 미리 프로그래밍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혹시 인간도 이런 자동 반응을 할까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간도 칠면조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엘렌 랑거 교수가 1978년 도서관에서 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복사기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새치기를 요청하는 실험이었죠. 첫 번째 요청 죄송하지만 5장만 복사할 건데 먼저 해도 될까요? 성공률 60%. 두 번째 요청 죄송하지만 급해서 5장만 복사할 건데 먼저 해도 될까요? 성공률 94%. 세 번째 요청 죄송하지만 복사를 해야 해서 5장만 먼저 해도 될까요? 성공률 93%. 세 번째 보셨나요? 복사를 해야 해서라는 이유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복사기 앞에 서 있으니 복사를 하려는 거죠. 하지만 왜냐하면 뒤에 뭔가 이유가 따라오기만 하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승낙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1980년대 애리조나주의 한 보석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터키 옥제고가 잘 안 팔려서 고민하던 사장이 직원에게 가격을 반으로 깎아라고 메모를 남겼어요. 그런데 직원이 반으로를 2배로 잘못 읽고 가격을 2배로 올려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안 팔려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만에 모든 재고가 팔렸어요. 비싼 것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작동한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지름길을 사용할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너먼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35,000개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모든 걸 다 분석하고 결정하면 뇌가 과부하 걸려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MIT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매일 11메가바이트, 즉 1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19세기 사람이 평생 접했던 정보량을 우리는 하루에 처리하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봐도 그래요. 평균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96번 확인합니다. 10분에 한 번 꼴이에요. 페이스북 피드를 스크롤할 때마다, 유튜브 추천 영상을 볼 때마다,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볼 때마다 수백 개의 선택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단축키처럼 말이에요. 고정관념, 유발기제, 자동반응. 이런 지름길들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설득 전문가들이 이런 지름길들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오늘만 특가, 넷플릭스의 다른 사용자들이 함께 본 콘텐츠,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유튜브의 구독자 0만 명. 이 모든 게 우리의 심리적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치알디니 박사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의 전문가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우리의 심리적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언제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도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치알디니가 발견한 인간 설득의 6가지 보편적 법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6가지만 알면 여러분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상호성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 두 번째, 일관성. 한번 정한 입장을 끝까지 지키려는 욕구. 세 번째, 사회적 증거. 다수를 따라하는 경향. 네 번째, 호감.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성향. 다섯 번째, 권위. 전문가와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본능. 여섯 번째, 희귀성. 희소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심리. 이 6가지는 모든 문화권,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예요.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DNA에 새겨진 생존 전략이죠. 그런데 이 법칙들이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첫 번째 법칙, 상호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이 법칙은 인류 문명의 기초예요. 만약 이 법칙이 없었다면 거래도, 협력도, 사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고귀한 법칙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실험. 1976년 브리검 영 대학교의 필립 쿤즈 교수가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600명을 뽑아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어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이름도 얼굴도 어떤 인연도 없는 사이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200통 이상의 답장이 왔어요. 33%가 넘는 사람들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카드에 답장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계속 카드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이 작동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받는 사람이 그 호의를 원했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던 선물도 빚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크리슈나 종교단체가 공항에서 사용했던 모금 전략을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꽃 한 송이를 무료로 선물하고 받기를 거부하면 계속 따라다니며 강제로 쥐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기부를 요청했죠. 이 전략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여러 공항에서 금지령이 내려졌을 정도예요. 콜라 한 병의 마법. 1971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데니스 리건 교수가 한 실험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어요. 피실험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그림을 감상하고 평가하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명은 진짜 피실험자고 다른 한 명은 실험 조교였죠. 휴식 시간에 조교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절반의 피실험자에게만 콜라를 사다 줬어요. 그냥 사다 주고 싶어서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나머지 절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모든 평가가 끝난 후 조교가 자선 모금을 위한 1달러짜리 행운권 구매를 요청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콜라를 받은 사람들 평균 2개 구매. 콜라를 받지 않은 사람들 평균 1개 구매. 겨우 10센트짜리 콜라 한 병이 1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무려 1000% 수익률이죠. 더 놀라운 건 개인적 호감도는 전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조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콜라를 받으면 똑같이 더 많은 행운권을 샀어요. 상호성의 법칙이 개인적 감정보다 더 강력하다는 증거죠. 현재 아마존 프라임의 무료 배송, 코스트코의 무료 시식, 화장품 매장의 무료 샘플, 모두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공짜 샘플의 심리학.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시식 코너를 지나갈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판매원이 미소를 지으며
맛있는 치즈 시식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작은 치즈 한 조각을 건네죠. 그 작은 호의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왜일까요? 네 가지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거든요. 1. 판매원의 친절한 미소와 호혜, 개인적 관계가 형성된 느낌. 2. 공짜로 받았다는 빚진 느낌, 뭔가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 3. 다른 사람들도 구매하는 모습, 사회적 증거에 법칙까지 추가. 4. 보답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 문화적으로 학습된 예의.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식 코너가 있는 제품의 매출이 평균 145% 증가한다고 해요. 한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실험한 결과도 비슷해요. 시식 후 구매율이 78%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시식 없이는 단 12%만 구매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 작은 치즈 조각, 떡볶이 한 입, 과일 한 조각이 사실은 강력한 심리적 덫이었던 거예요. 양보의 기술, 거절 후 양보 전략. 이제 상호성 법칙의 가장 교묘한 변형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치알디니 박사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어느 날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보이스카우트 서커스 표 사세요. 5달러예요. 치알디니 박사는 서커스를 좋아하지 않아서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러자 소년이 즉시 이렇게 말했죠. 그럼 대신 초콜릿 캔디라도 사주세요. 1달러예요. 결국 박사는 초콜릿 캔디 2개를 샀어요.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샀을까? 이게 바로 거절 후 양보 전략이에요. 처음에 큰 요청을 해서 거절당한 후 더 작은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전략이 왜 효과적인지 아세요? 소년이 먼저 양보했으니까 이제 상대방도 양보해야 한다는 상호성의 법칙이 작동하거든요. 실제로 실험해보면 처음부터 1달러를 요청했을 때 성공률 17%, 5달러 거절 후 1달러를 요청했을 때 성공률 50%, 무려 3배 차이가 나요. 상호성이 양보를 이끄는 이유. 거절 후 양보 전략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3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심리적 부담감. 상대방이 양보하면 우리도 보답해야 한다는 불편한 심리적 압박을 느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된다고 해요. 두 번째, 사회적 의무감. 모든 문화권에서 양보에는 보답해야 한다는 규범이 있어요. 상대가 한 발 물러섰으니 나도 한 발 물러서는 게 공정하다고 느끼게 되죠. 세 번째, 대조 효과. 5달러 요청 후 1달러 요청은 훨씬 합리적으로 보여요.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도 해요. 첫 번째 숫자가 기준점이 되어서 두 번째 숫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호가 전략, 자동차 딜러의 옵션 세일즈, 보험 설계사의 플랜 제안, 심지어 아이들이 부모에게 용돈 받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게 거절 후 양보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상호성 법칙 실전 활용법. 이제 상호성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비즈니스 활용법. 먼저 가치 제공하기, 무료 정보, 컨설팅, 샘플 등으로 먼저 베풀기. 개인화된 선물, 생일 기념품, 맞춤형 혜택 등. 예상 밖의 보너스, 주문 후 예상치 못한 사은품 추가. 시간과 노력 투자, 고객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투자했음을 어필. 협상 활용법. 먼저 양보하여 상대의 양보 유도,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큰 요청 후 작은 요청, 거절 후 양보 전략 활용. 호혜 베풀고 나중에 요청, 관계 구축 후 부탁하기. 방어 전략. 호의의 진정성 판단.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걸까? 조작된 호의 거부, 원하지 않은 선물은 과감히 거절. 과도한 보답 거부, 10센트 받고 10달러 줄 필요 없음. 냉정한 판단력 유지, 지금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가? 기억하세요. 상호성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예요. 문제는 악용하는 사람들이죠. 일관성의 법칙. 두 번째 법칙, 일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한 말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고생한 적 있으세요? 다이어트 선언하고 나서 치킨이 먹고 싶어도 참았던 경험, 금연 선언하고 나서 담배 생각이 나도 꾹 참았던 경험. 이게 바로 일관성의 법칙이에요. 한번 어떤 입장을 취하거나 약속을 하고 나면 그것과 일치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내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고귀한 심리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결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경마장의 이상한 현상. 1970년대 캐나다의 심리학자들이 경마장에서 발견한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베팅 전과 후로 나누어 조사했거든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의 우승 확률은 돈을 걸기 전이나 후나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베팅 전음. 이 말이 이길 확률이 한 30% 정도 될까? 베팅 후 우리 말이 이길 확률이 80%는 된다. 같은 사람이 같은 말에 대해 10분 차이로 전혀 다른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 현상이에요.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강력한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경마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 후 해당 종목 뉴스만 찾아보기. 특정 브랜드 구매 후 그 브랜드 장점만 보이기. 정치적 선택 후 지지 후보의 단점은 안 보이기. 연애 상대 선택 후 그 사람 좋은 면만 부각하기.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만 찾고 틀렸다는 증거는 무시하려고 해요. 일관성의 법칙이란? 일관성의 법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 법칙은 이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과 일치되게 행동하려는 거의 맹목적인 욕구를 말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레온 페스팅거가 1957년 발표한 인지 부조화 이론이 이를 뒷받침해요. 우리의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해지고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이나 신념 중 하나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경우 신념보다는 행동이 신념을 바꾼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1970년대 스탠포드 대학교의 필립 지마르도가 한 교도소 실험이 유명해요. 평범한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간수와 죄수 역할로 나눴어요. 처음엔 단순한 역할극이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정말 권위적이고 잔혹해졌고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실제로 우울해하고 복종적이 됐어요. 너무 위험해져서 2주 예정이었던 실험을 6일 만에 중단했을 정도였어요. 이게 바로 역할이 정체성을 만든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한 행동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해변의 라디오 실험. 이제 일관성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을 소개할게요. 1972년 뉴욕 해변에서 진행된 토마스 모리어티 교수의 실험이에요. 실험 1단계 연구자가 해변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수영하러 바다에 들어가요. 그 사이 공범이 도둑처럼 나타나서 라디오를 훔쳐가려고 해요. 결과 20명 중 단 4명만이 도둑을 제지했어요. 20%의 성공률이죠. 실험 2단계. 이번엔 바다로 가기 전에 근처에 있던 사람에게 잠깐 제 라디오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같은 상황을 연출했어요. 결과 20명 중 19명이 적극적으로 도둑을 저지했어요. 95%의 성공률. 무엇이 이런 극적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단 한마디 부탁이 사람들에게 라디오 지킴이라는 역할을 부여했고 사람들은 그 역할에 일관되게 행동한 거예요. 이 실험은 일관성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심지어 자신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환경보호자라고 스스로 정의한 사람은 불편해도 텀블러를 사용해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파도 운동을 하려고 해요. 성실한 직장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야근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 일관성이 그토록 중요할까? 왜 우리는 일관성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길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사회적 평가. 일관성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나요? 변덕쟁이, 우유부단한 사람, 의지박약자, 믿을 수 없는 사람.
모두 부정적이죠. 반대로 일관성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원칙이 있는, 믿음직한, 모두 긍정적이에요.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채용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 중 하나가 일관성이라고 해요. 두 번째, 신뢰의 문제, 언행 불일치는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요. 이중인격자, 사기꾼, 심지어 정신병자로까지 의심받을 수 있어요. 2018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리더에게 가장 원하는 덕목 1위가 정직성이었고 2위가 일관성이었어요. 세 번째, 효율성, 일관성이 없다면 매번 새로 판단해야 해서 삶이 혼란스러워져요. 예를 들어 나는 채식주의자야라고 정하면 매 끼니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나는 금연자야라고 정하면 담배 권유를 받을 때마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일관성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요. 상황이 변했는데도 과거 결정에 얽매여 잘못된 선택을 고집하게 되는 거죠. 개입, 일관성을 만드는 열쇠. 이제 일관성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개입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어떤 일에 개입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일관성의 포로로 만들어 그 이후의 행동을 예측하고 조종할 수 있어요. 개입의 3단계 프로세스. 1단계 작은 개입. 처음엔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요청으로 시작해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이 청원서에 서명해주세요. 이 작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2단계 입장 형성. 그 개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 정해져요. 나는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시민이야. 3단계 확대된 일관성. 그 입장과 일치하는 더 큰 행동으로 이어져요. 더 많은 기부, 더 큰 참여, 더 비싼 구매. 실제 사례 캘리포니아 에너지 절약 캠페인. 1970년대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이 주택가에서 실험했어요. 그룹 A 에너지를 절약해주세요라고 직접 요청. 그룹 B 먼저 당신은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 후 그렇다고 답한 사람들에게만 작은 스티커를 주고 창문에 붙이게 함. 그 후 몇 주 뒤에 에너지 절약 요청. 결과 그룹 A 18% 참여, 그룹 B 76% 참여. 작은 스티커 하나가 4배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한국전쟁, 중공군 미군 포로 수용소의 심리전. 이제 일관성의 법칙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역사적 사례를 소개할게요. 1950년대 한국전쟁 중 중국군이 미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벌인 정교한 심리전이에요. 이들의 전략은 개입과 일관성의 법칙을 완벽하게 활용한 사례로 여겨져요. 1단계 작은 장문 시작. 미국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로 장문을 요청했어요. 대부분의 포로들이 거부감 없이 응했죠. 2단계 점진적 확대. 미국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했어요. 이미 첫 번째 장문을 한 포로들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응했어요. 3단계 공개적 선언. 다른 포로들 앞에서 자신이 쓴 장문을 직접 낭독하게 했어요. 이제 공개적 약속이 된 거죠. 4단계 라디오 방송. 그 장문을 미군 부대를 향해 라디오로 방송했어요. 이제 포로는 완전히 협력자가 된 거죠. 5단계 정체성 변화. 포로는 자신이 협력자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강압이나 고문이 아니라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변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로버트 리프턴의 저서 사상개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개조된 포로들 중 상당수가 전쟁 후에도 친중국적 성향을 유지했다고 해요. 개입의 치명적 특성. 개입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4가지 특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1. 자발성의 환상. 가장 무서운 건 외부 강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자발적으로 변했다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슨의 연구에 따르면 강제로 시킨 행동보다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태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 생각이 맞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거든요. 2. 서면 기록. 말로만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중국의 심리학자 왕충밍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약속이라도 구두로 한 것보다 서면으로 한 것이 찍혀질 확률이 3배 높다고 해요. 자신의 필적으로 남은 증거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현재 모든 계약서, 서약서, 동의서가 서면으로 이뤄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3. 공개성.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면 후퇴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MIT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으로만 한 약속의 이행률 47%, 5명 앞에서 한 약속의 이행률 78%, SNS에 공개한 약속의 이행률 89%, 체면과 자존심이 개입하기 때문이에요. 4. 점진적 확대. 한 번에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개입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확대하면 저항이 최소화돼요. 이걸 발과 입구 전략이라고 해요. 1966년 스탠포드의 조너선 프리드먼이 증명한 기법이죠. 일관성 법칙 활용과 방어. 이제 일관성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긍정적 활용법. 목표 달성의 활용. 작은 목표부터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SNS나 블로그에 진행 상황 공유하기. 주변 사람들과 약속하기. 일관성 있는 행동 패턴 만들기. 습관 형성의 활용.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부터 만들기.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서 점진적 확대. 운동복 입고 사진 찍어서 공유하기. 운동일지 작성하기. 팀 결속의 활용. 공동 목표에 대한 공개적 약속. 팀 헌장이나 가치관 함께 만들기. 개인별 역할과 책임 명확히 하기. 방어 전략 속마음 체크하기.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하세요. 일관성 때문에 하는 건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구분하세요. 과거 결정 재검토. 상황이 변했다면 과거 결정을 재평가하세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작은 개입 경계, 사소한 요청이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이게 더 큰 것의 시작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유연성 허용,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나쁜 게 아님을 인정하세요. 오히려 새로운 정보에 따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처럼 사실이 바뀌면 나는 내 의견을 바꾼다.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사회적 증거의 법칙. 이제 세 번째 법칙, 사회적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길을 걷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서 올려다본 적, 레스토랑을 고를 때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한 적, 온라인 쇼핑할 때 리뷰가 많은 제품을 고른 적.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에요. 다수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믿는 인간의 본능이죠. 이 법칙은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강력하게 작동해요. 뭐가 옳은 행동인지 모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때로는 우리를 집단적 착각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텐더의 작은 속임수.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교묘한 사례부터 시작해 볼게요. 스탠드바나 카페에 가보시면 카운터 옆에 팁병이 있죠? 그런데 영업 시작 전에 바텐더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텅 빈 팁병에 미리 $1짜리 지폐 몇 장을 넣어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손님들도 팁을 남긴다는 사회적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텐더에게 팁을 주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세요? 미국 서비스업계 연구에 따르면 빈 팁병으로 시작, 평균 팁 23%, 미리 돈을 넣어둔 팁병, 평균 팁 67%, 무려 3배 차이가 나요.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들. 가장 많이 팔린 메뉴라는 표시, 고객 만족도 1위 스티커, 베스트셀러 리본, 무섭게 성장하는 카피. 지금 3명이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증거들이에요. 가짜 웃음이 효과적인 이유. TV 시트콤의 가짜 웃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짜증나죠? 설문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이 바보 같고 가짜 티가 너무 난다고 비판해요. 그런데 제작진들이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1974년 UCLA의 로버트 프로빈 교수가 한 실험 결과를 보세요.
가짜 웃음이 있을 때 재미인식이 30% 증가. 시청자들이 2.5배 더 자주 웃음. 프로그램 선호도 47% 상승. 가짜 웃음이 없을 때 객관적인 평가는 더 좋았지만 실제 웃음과 재미는 현저히 감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자동으로 재미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요. 심지어 그게 가짜라는 걸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말이에요. 이건 감정 전염 현상 때문이에요. 거울 뉴런이 작동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웃음소리를 편집에 넣는 이유, 팟캐스트에서 진행자들이 과장되게 웃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정확히 정의해 볼게요. 핵심 원리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가로 판단해요. 왜 효과적인가? 1.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올바름, 다수의 행동은 정말로 올바른 경우가 많아요. 수천 년간 진화해온 집단 지혜거든요. 2. 빠른 의사결정 가능.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즉시 판단할 수 있어요. 3. 실수 확률 감소. 혼자서 판단할 때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4. 인지적 노력 최소화. 복잡한 분석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서 뇌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약점. 바로 이 자동적 반응이 조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사회적 증거에도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하거든요. 실제 활용 사례. 아마존의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함께 구매한 상품. 넷플릭스의 다른 사용자들이 좋아한 콘텐츠. 에어비앤비의 슈퍼호스트 배지. 우버의 별점 시스템.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수. 제노베스 살인 사건. 38명의 침묵. 이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할게요. 1964년 3월 13일 새벽 뉴욕 퀸스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8세의 키티 제노베스가 괴한에게 습격당했어요. 가해자는 무려 3번에 걸쳐 그녀를 칼로 찔렀어요. 첫 번째 공격부터 죽음까지 35분이나 걸렸어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뭘까요? 38명의 이웃이 창문을 통해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단 한 명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갔어요. 38명이 보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전 미국이 경악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은 다 괴물인가?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다른 설명을 했어요. 바로 방관자 효과와 다수의 무지 때문이라고요. 참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로는 38명이 다 본 것은 아니었고 몇 명은 신고를 했지만 당시 신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집단 심리를 연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다수의 무지 현상. 제노베스 사건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두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했어요. 1. 책임의 분산. 목격자가 많을수록 개인의 책임감이 희석돼요. 누군가 이미 신고했겠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트머스 대학교의 존 달리와 비브 라타네가 실험한 결과 목격자 1명일 때 도움 요청 응답률 85%, 목격자 2명일 때 62%, 목격자 5명일 때 31%.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받을 확률이 낮아져요. 2. 다수의 무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두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펴요. 하지만 모두가 침착한 척하며 관망하고 있으면 사회적 증거에 따라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 걸 보니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 보다. 실제로 컬럼비아 대학교의 스탠리 밀그램이 한 실험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방에 혼자 있을 때는 75%가 신고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단 10%만 신고했어요.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척하기,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하기, 온라인 사이버 불링 무시하기, 환경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기,
모두 같은 심리 메커니즘이에요. 애매한 상황에서 더 강력해지는 사회적 증거.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강력하게 작동해요. 불확실한 상황에 길에서 듣는 소음, 옆집에서 들리는 큰 소리가 부부싸움인지 강도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별일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쓰러진 사람, 길에 쓰러진 사람이 취객인지 환자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도 따라해요. 새로운 레스토랑, 처음 가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다른 테이블에서 뭘 먹는지 보고 결정해요. 신제품 평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의 리뷰와 평점에 크게 의존해요. MIT에 된 에리얼리 교수가 한 실험에서 똑같은 와인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평가한 후 평균 점수 8.2점, 평가 정보 없이 평균 점수 6.1점,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평가한 후 평균 점수 4.3점, 무려 2배 차이가 났어요. 상황이 애매모호할수록 우리는 판단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존해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죠. 유사성의 힘. 사회적 증거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할 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지갑 실험. 콜롬비아 대학교. 1980년대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맨해튼 곳곳에 현금 20달러가 든 지갑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어요. 지갑 안에는 첫 번째 발견자가 쓴 편지를 넣었어요. 그룹 A, 정상적인 영어로 쓴 편지. 이 지갑을 찾았는데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우체국에 맡깁니다. 그룹 B, 외국인이 쓴 듯한 어설픈 영어. This wallet I am find. I want to give back to owner. I take to post office. 결과 정상 영어 편지 비슷한 사람 70% 반환, 어설픈 영어 편지 다른 사람 33% 반환.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의 행동을 더 신뢰하고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재 마케팅에서 활용. 일반인 모델 사용하기,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변했어요. 나이대별 타겟 광고. 30대 워킹맘들이 선택한 지역별 맞춤 메시지. 부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직업별 세분화, 의사들이 추천하는, 선생님들이 애용하는. 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적인지도 이 때문이에요. 나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의 추천이 훨씬 설득력 있게 느껴지거든요. 사회적 증거 활용 전략. 이제 사회적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고객 후기와 리뷰. 실제 사용자들의 긍정적 경험을 강조. 구체적이고 상세한 후기가 더 효과적.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된 후기 활용. 실명 인증 후기의 신뢰도 강조. 인기도 강조. 베스트셀러 표시. 가장 선택받은 메시지. 급상승 검색어 활용. SNS에서 화제 어필. 실시간 구매 조회수 표시. 유사성 활용. 타깃과 비슷한 사람들의 사례 제시. 나이, 직업, 지역, 관심사 등 세분화. 당신과 비슷한 고객들이. 메시지. 동일 그룹 내 성공 사례 강조. 전문가 추천. 권위 있는 전문가나 기관의 인증. 업계 1위, 수상 경력 등. 의사, 전문가 추천.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 실제 성공 사례. 아마존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함께 본 상품. 매출 35% 증가.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 배지 시스템. 예약률 40% 향상. 우버 운전자 및 승객 평점 시스템. 서비스 품질 대폭 개선. 트립어드바이저 실제 여행자 리뷰. 예약 전환율 25% 상승. 사회적 증거의 덫을 피하는 법. 이제 사회적 증거에 속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경계해야 할 신호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증거. 조작된 리뷰와 평점 알바 리뷰. 허위 인기도 주장 300만 돌파. 실제로는 조작. 가짜 고객 증언. 인위적으로 만든 대기줄이나 품절 상황. 과장된 인기도 주장. 구체적 근거 없는 1위 주장. 애매한 기준의 베스트 표시. 검증 불가능한 통계 수치.
기간이나 범위가 불분명한 순위, 현명한 판단법, 출처의 신뢰성 확인, 리뷰 작성자의 정보 확인 실명, 구매 인증, 여러 플랫폼에서 교차 검증,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극단적 평가 의심, 짧은 기간에 몰린 리뷰들 주의, 다양한 의견 탐색, 한 곳의 의견만 보지 말고 여러 소스 확인, 반대 의견이나 부정적 리뷰도 함께 검토, 전문가 의견과 일반인 의견 모두 참고, 자신의 필요와 가치 우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가? 자문, 자신만의 평가 기준 세우기, 충동적 결정보다는 신중한 고려, 맹목적 추종 자제, 모든 사람이 하니까 나도 사고 경계, 독립적인 판단력 유지, 트렌드를 따르되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기, 핵심 원칙 사회적 증거는 유용한 참고 자료이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내리세요. 호감의 법칙.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설득의 심리학에서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네 번째 법칙인 호감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평소에 전혀 관심 없던 브랜드인데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 모델로 나오니까 갑자기 그 제품이 좋아 보인 점 말이에요. 아니면 별로 내키지 않는 부탁인데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부탁하니까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경험? 이것이 바로 호감의 법칙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 실제로 터프츠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호감도가 1점 올라갈 때마다 설득 성공률이 평균 15%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지금부터 실제 연구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의 불공평한 이점.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존 스튜어트 밀스 교수팀이 1970년대부터 30년간 추적한 연구인데요. 미국 전역의 법정에서 실제 재판 과정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력적인 피의자는 그렇지 않은 피의자보다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무려 65%나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평균 5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9년 이탈리아에서 아만다 녹스 사건이 있었죠. 전 세계 언론이 그녀의 외모에 주목했고 천사 같은 얼굴의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법정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외모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낸시 에틀코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편견의 원천이다. 하지만 이는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반응이기도 하다. 심지어 정의를 다루는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호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죠. 후광 효과 하나가 전체를 좌우한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1920년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처음 만들었어요. 신체적 매력이라는 한 가지 특성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보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이런 추론을 합니다. 능력 외모도 저렇게 관리하는데 일도 잘할 거야. 성격 밝고 친근해 보이니까 성격도 좋을 거야. 지능 세련되어 보이니까 똑똑할 거야. 성공 외모부터 성공한 사람 같아. UCLA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외모를 보고 0.1초 만에 그 사람의 매력도, 호감도, 신뢰도, 능력, 공격성까지 판단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첫인상은 무려 6개월 후까지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영향받고 있다는 거죠. 선거에서도 통하는 외모 효과. 1974년 캐나다 연방선거를 분석한 애플리과 패터슨의 연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진들은 선거 후에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의 사진을 보여주고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매력적이라고 평가받은 후보가 그렇지 않은 후보보다 무려 2.5배나 많은 득표를 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후속 조사였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외모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줬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73%가 절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정했어요. 비슷한 연구가 핀란드에서도 있었는데 헬싱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력적인 후보는 평균 20%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오바마와 맥케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대통령답게 생겼나? 를 물어봤는데 오바마를 선택한 비율이 실제 득표율과 거의 일치했어요. 이게 바로 호감의 법칙이 정치 현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는 정책으로 후보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모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호감을 만드는 6가지 요소. 치알디니 박사는 호감을 결정하는 6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체적 매력. 이미 살펴본 대로 가장 강력한 후광 효과의 원천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매력적인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평균 23만 달러를 더 벌어들인다고 해요. 2. 유사성.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름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30%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씨의 첫 글자가 같은 사람끼리 사업 파트너가 될 확률도 높아요. 3. 칭찬.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에서 진짜 칭찬과 가짜 칭찬을 구분해서 실험했는데 놀랍게도 가짜 칭찬도 호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는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설령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4. 협력. 무지프 셰리프의 유명한 로버스 동굴 실험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경험이 가장 강력한 호감의 원천입니다. 5. 친숙성. 단순 노출 효과라고도 불리는데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호감이 생겨요. 모튼 자이언츠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얼굴을 10번만 봐도 호감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해요. 6. 연합. 좋은 것과 연결되면 그 사람도 좋아 보이는 현상이에요. 날씨가 좋은 날 만난 사람을 더 호감있게 평가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친숙성의 마법. 친숙성의 힘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한 거울 사진 실험입니다.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의 얼굴을 2가지 버전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는 정상적인 사진, 다른 하나는 좌우를 뒤집은 거울 이미지 사진이었죠. 그리고 본인과 친구들에게 어느 사진이 더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본인, 거울 이미지 사진을 선호. 평소 거울에서 보던 익숙한 모습. 친구들, 정상 사진을 선호. 평소 보던 그 사람의 실제 모습. 이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의 힘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해요. 실제로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이 원리를 활용합니다. 새로운 곡을 히트시키려면 최소 7번은 들려줘야 한다는 세분 룰이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던 노래도 반복해서 들으면 점점 좋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광고업계에서는 효과적인 광고는 최소 3번은 봐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친숙성의 법칙을 활용한 거예요. 접촉이론의 실패와 성공. 1950년대에서 60년대 미국에서 인종통합교육이 시작될 때 사회학자들은 접촉이론에 큰 기대를 걸었어요. 서로 다른 인종이 자주 만나기만 하면 편견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합학교에서 오히려 인종 간 갈등과 편견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호감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하버드 대학교의 고든 올포트 교수는 접촉이 효과를 내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1. 동등한 지위. 수직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 2. 공동 목표.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함. 3. 제도적 지원. 학교나 정부의 공식적 지원. 4. 개인적 접촉. 피상적이 아닌 개인적 관계 형성. 실제로 이 조건들이 충족된 환경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1971년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된 직소교실 방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로 다른 인종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공동과제를 수행하게 했더니 학업 성적도 오르고 인종 간 호감도도 크게 증가했어요.
캠프장의 트럭 사건. 접촉이론의 성공 사례 중 가장 유명한 건 세리프의 로버스 동굴 실험입니다. 1954년 오클라호마의 로버스 동굴 주립공원에서 진행된 이 실험에서 연구진들은 11세에서 12세 백인 남자아이들 2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캠프를 진행했어요. 처음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죠. 1단계에서는 각 그룹 내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했고 2단계에서는 두 그룹 간 경쟁을 유도했어요. 예상대로 그룹 간 적대감이 심해졌죠. 그런데 3단계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캠프장의 트럭이 언덕길에서 멈춰 써버린 거예요. 물론 연구진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었죠. 두 그룹의 아이들이 힘을 합쳐 트럭을 끌어내야 했어요. 하루 종일 함께 밧줄을 당기고 함께 땀을 흘리고 마침내 트럭을 구출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동료로 인식하기 시작. 그룹 간 적대감이 급격히 감소. 개인적 친구 관계가 형성. 상대 그룹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인식. 이후 연구진이 또 다른 공동 과제들 식수 시설 수리, 영화 대여비 공동 부담 등을 제공하자 두 그룹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호감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성공적인 협력 경험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호감의 법칙 실전 활용. 자, 이제 호감의 법칙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외모 관리. 첫인상의 55%는 외모에서 결정된다는 메라비언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단정한 옷차림만으로도 신뢰도가 30% 증가해요. 완벽한 미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 핵심이에요. 2. 유사성 찾기. MIT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 초반 3분 내에 공통점을 3개 이상 발견하면 호감도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해요. 출신 지역, 취미, 관심사, 경험, 가치관 등 어떤 것이든 연결고리를 찾으세요. 3. 진심 어린 칭찬.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칭찬이 일반적인 칭찬보다 3배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잘하셨네요. 대신 프레젠테이션에서 데이터 분석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처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4. 협력 기회 만들기. 팀 프로젝트나 공동 목표를 설정하세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함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뢰도가 40% 높다고 해요. 5. 지속적 접촉.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유지하세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주에 한 번씩 접촉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 방법들을 진정성 있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개선될 거예요. 권위의 법칙. 이제 설득의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5번째 법칙인 권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대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을 지켜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아이히만은 특별히 사악한 괴물이 아니라 그저 명령에 순종하는 평범한 관료였다는 거죠. 권위에 대한 복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 하나입니다. 이 본능이 없었다면 인류 문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본능은 우리를 맹목적인 순종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일 대학교의 스탠리 밀그램이 1961년에 실시한 전기 충격 실험은 인간의 권위 복종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연구였습니다. 그 실험의 놀라운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에 넣은 귀약. 권위의 맹목적 복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실제 의료사고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환자가 귀에 염증을 앓고 있었어요. 의사는 처방 전에 오른쪽 귀에 넣으시오라고 약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이를 뒤에, 즉 항문에 넣으시오로 잘못 읽었어요. 놀랍게도 간호사는 귀약을 환자의 항문에 넣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환자도 간호사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에 염증이 있는데 왜 항문에 약을 넣지? 라는 당연한 의문을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의사의 권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사고를 멈춘 거죠. 이런 의료사고는 생각보다 흔해요. 존스 홉킨스 대학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95%가 명백히 잘못된 의사의 지시라도 의문 없이 따르겠다고 답했어요. 2005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도 있어요. 가짜 경찰관이 전화로 맥도날드 매니저에게 직원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매니저가 그대로 따른 거예요. 권위의 상징인 경찰이라는 말만 듣고도 말이죠. 권위 앞에서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얼마나 쉽게 마비되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들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는 걸까요?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권위에 대한 복종은 인간 문명의 토대예요. 수렵 채집 시대부터 리더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사냥할 때 리더의 신호를 무시하면 온 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경찰관, 판사. 수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권위를 갖고 있죠. 우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으니까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효율성. 모든 걸 직접 판단하기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요. 2. 전문성.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나보다 잘 알 거라는 믿음. 3. 사회적 안정.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4. 인지적 편의. 복잡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 5. 처벌 회피. 권위에 도전했을 때 오는 불이익 두려움. 문제는 이런 자동적 복종이 때로는 비극적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 소련의 스탈린 체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모두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만든 참극들이죠. 권위의 세 가지 상징. 치알디니 박사는 권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1. 직함 박사, 교수, 판사, 사장 같은 타이틀의 힘은 정말 강력해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같은 사람을 두 그룹에게 소개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학생이라고 다른 그룹에게는 교수라고 했어요. 그 결과 교수라고 소개받은 그룹은 그 사람의 키를 실제보다 5cm나 더 크게 인식했어요. 권위가 물리적 인상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2. 복장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인클로딩드 코그니션 연구에 따르면 의사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일반 옷을 입은 사람들보다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1970년대 레너드 비클먼의 실험도 유명해요. 연구원들이 일반복, 우유배달원 복장, 경비원 복장을 입고 사람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했는데 경비원 복장을 입었을 때 순응률이 가장 높았어요. 3. 장신구 고급 자동차, 명품 시계, 고급 사무실 등 물질적 상징들도 권위를 전달해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벤츠나 BMW 같은 고급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면 다른 운전자들이 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고 해요. 앞에서 살펴본 샌프란시스코 실험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죠. 교수라는 직함이 바꾼 대화. 실제로 한 유명 대학 교수가 경험한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교수는 여행을 좋아해서 낯선 곳에 가면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즐겼어요. 음식점, 카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기도 했죠. 처음엔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유롭고 활발한 대화가 펼쳐졌어요. 상대방도 거침없이 반박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유명 대학 교수라는 사실을 밝히자 모든 게 변했어요. 직함 공개 전, 활발한 토론과 자유로운 반박,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솔직하고 직설적인 의견 교환, 상대방의 적극적 참여, 직함 공개 후, 무조건적 동의와 추종, 문법까지 신경 쓰는 조심스러운 태도, 비판적 의견의 완전한 사라짐, 일방적인 경청 모드. 결국 이 교수는 재미있는 대화를 위해 여행 중에는 직함을 숨기기로 했다고 해요. 이 일화는 권위의 상징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같은 사람, 같은 말이라도
앞에 붙는 타이틀 하나가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고급차는 더 오래 기다려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정말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연구진들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뒷차 운전자들이 얼마나 빨리 경적을 울리는지 측정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소형 중고차. 평균 2초 만에 경적 소리. 85%가 15초 이내의 경적. 일부는 심지어 범퍼까지 들이받음. 중형 일반차. 평균 4초 후 경적. 60%가 15초 이내의 경적. 고급 신차 벤츠, BMW 등. 평균 7초 후 경적. 50%는 끝까지 경적을 울리지 않음. 가장 오래 참을성 있게 기다림. 이 실험을 반복한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독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포르쉐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가 폭스바겐 뒤에서보다 3배나 적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고급차는 권위와 지위의 상징이에요.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저 차 주인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을 거야.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권위의 법칙이 작동하는 예입니다. 자동차라는 물질적 상징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권위의 위험한 힘, 밀그램의 충격 실험. 이제 심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된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1년 예일 대학교의 스탠리 밀그램 박사가 실시한 전기 충격 실험이에요. 밀그램은 신문 광고를 통해 일반인 참가자를 모집했어요. 기억과 학습에 관한 연구라고 했죠. 참가자들은 선생님 역할을 맡았고 다른 방에 있는 학습자에게 단어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학습자가 틀리면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했어요. 15V부터 시작해서 틀릴 때마다 15V씩 올리는 거였죠. 스위치에는 가벼운 충격, 강한 충격, 위험, XXX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고 학습자는 연기자였어요. 하지만 참가자들은 그걸 몰랐죠. 실험이 진행되면서 학습자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75V 아야. 150V 실험을 그만두고 싶어요. 270V 심장이 아파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330V 완전히 조용해짐 의식을 잃은 것처럼. 참가자들이 주저하면 실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1. 계속하세요. 2. 실험을 위해 계속해야 합니다. 3. 당신이 계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계속하세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65%의 참가자가 최고 강도인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수준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이 실험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 학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권위자의 명령 앞에서는 양심을 억누르고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밀그램은 이렇게 말했어요. 악은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에 복종할 때 생겨난다. 권위의 법칙 방어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권위의 맹목적 복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권위의 적절성 질문하기. 이 사람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인가? 자격과 경험이 검증되었나? 권위의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나? 예를 들어 의료진의 조언을 받을 때도 의사의 전문 분야를 확인해 보세요. 피부과 의사가 심장병에 대해 조언한다면 의심해 봐야죠. 2. 권위의 진실성 확인하기. 이 권위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나? 개인적 이익이나 편견은 없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 관련 이익을 갖고 있었어요. 3. 자동 복종 멈추기. 가장 중요한 방어책은 권위 앞에서도 사고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심리학자 엘렌 랭거가 제안한 잠깐만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권위자의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만,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윤리적,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4. 세컨드 오피니언 구하기. 중요한 결정일수록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의료계에서는 이미 세컨드 오피니언이 일반화되어 있죠.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밀그램 실험에서 35%는 실험을 거부했어요. 그들이 영웅인 이유는 권위에 맞서는 용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권위는 질문을 환영합니다. 질문을 두려워하는 권위는 의심해봐야 해요. 희귀성의 법칙. 마지막 6번째 법칙인 희귀성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지막 한 개 남음이라는 문구를 보니까 갑자기 그 제품이 엄청 갖고 싶어진 경험? 아니면 24시간 한정 특가라는 말에 평소 같으면 안 샀을 물건을 충동 구매한 경험? 이것이 바로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얻기 어려운 것, 제한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의 심리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비슷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더 복잡해요. 실제 희소성이 아니라 인지된 희소성만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인 예죠. 실제로는 다이아몬드보다 희귀한 보석들이 많지만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마케팅으로 인위적 희소성을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다이아몬드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죠. 애플의 아이폰 출시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초기 물량을 제한해서 줄을 서서 사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아이폰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소유욕을 자극하는 희귀품이 되었죠. 냉장고 판매의 심리전. 희귀성 법칙의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부부가 가전제품 매장에서 특정 냉장고 모델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가격도 비교해보고 기능도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별로 구매 의지가 강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때 판매원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델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불과 20분 전에 다른 고객께서 마지막 재고를 가져가셨어요. 입고가 언제 될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순간 부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저 그렇던 냉장고가 갑자기 엄청나게 가치 있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정말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없나요? 혹시 전시품이라도 살 수 있나요? 입고 예정일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예약하고 싶어요. 물론 이건 판매원의 전략이었어요. 실제로는 창고에 재고가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하나라는 희소성이 만들어지자 부부의 구매 욕구가 폭발한 거예요. 이런 전략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벌써 5팀이나 됩니다. 내일 계약하려는 분이 있어서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라는 말들 말이에요. 희귀성은 이렇게 강력한 구매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희귀성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기회가 줄어들수록 그것의 가치는 우리 눈에 더 높아 보입니다. 이 법칙이 작동하는 세 가지 주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집가의 세계, 우표, 동전, 야구카드, 골동품. 수집가들은 희귀성이 곧 가치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1918년 발행된 거꾸로 날아가는 제니, 우표는 인쇄 실수로 비행기가 거꾸로 인쇄되었는데 2016년에 135만 달러에 팔렸어요. 보기엔 별로여도 세계에 단 100장밖에 없다는 희소성 때문이죠. 2. 한정판의 마법, 한정 판매, 오늘만 특가, 선착순 100명 같은 마케팅 문구들은 모두 희귀성을 활용한 거예요. 나이키의 에어조던 한정판은 대표적인 사례죠. 일반 운동화와 별 차이 없지만 한정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몇 배의 가격을 받아요. 심지어 발매 전날 밤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죠. 3. 시간 제한, 마감 임박, 24시간 한정, 자정까지만 같은 시간 제한은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해요.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같은 이벤트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실제로는 1년 내내 비슷한 할인이 있지만 특정 날짜에 집중시켜서 긴박감을 조성하는 거죠. 아마존의 오늘의 딜이나 쿠팡의 로켓 배송 마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촉박할수록 더 빨리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희귀성이 작동하는 두 가지 이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희귀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까요?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1. 품질의 지름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추론을 해요. 얻기 어려운 것 같이 있는 것.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 말이 되는 추론이에요. 원시 시대에는 희귀한 자원, 신선한 고기, 달콤한 과일, 깨끗한 물이 실제로 생존에 중요했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이 추론은 맞아요. 다이아몬드, 금, 희귀 예술품들은 실제로 희소하고 가치가 높죠. 하지만 문제는 이 지름길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심리적 저항 이론, 자유의 상실 심리학자 잭 브램이 1966년 발견한 이론이에요. 어떤 대상의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면 우리의 선택의 자유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를 되찾으려는 강한 동기가 생겨요. 이걸 심리적 저항이라고 해요.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더욱 강렬하게 원하게 되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부모가 그 친구랑 만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만나고 싶어지는 심리, 정부가 어떤 사이트를 차단하면 더 궁금해지는 심리가 바로 이거예요. 마케터들은 이 심리를 교묘하게 활용해요. 19세 이상 관람가, 회원 전용, 초대받은 분만 같은 제한을 두어서 오히려 더 관심을 끌게 만드는 거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희귀성 법칙의 극단적 사례가 바로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만약 몬테규 가문과 캐퓰릭 가문이 원수지간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웠을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명명했어요. 반대가 클수록 사랑이 더 강렬해진다는 현상이죠. 실제 연구도 있어요. 콜로라도 대학교의 리처드 드리스콜 교수팀이 140쌍의 연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부모의 반대가 심할수록 연인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현상은 4단계로 진행돼요. 1단계, 초기, 평범한 젊은 연인의 풋사랑. 2단계, 반대 시작, 가족의 반대로 만남이 어려워짐. 3단계, 저항 증폭, 상실 위협으로 사랑이 더 강렬해짐. 4단계, 극단적 선택, 자유를 지키기 위한 비극적 결말. 현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부모가 극렬히 반대하는 연애일수록 더 절실해지고 종교나 계층이 다른 금지된 사랑일수록 더 타오르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부모가 그 사람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지나치게 찬성하면 오히려 시들해지기도 해요. 희소성이 사라지고 심리적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희귀성 법칙의 강력한 변형들. 희귀성 법칙에는 특히 강력한 3가지 변형이 있어요. 1. 새로 희귀해진 것. 원래부터 희귀한 것보다 최근에 희귀해진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동기를 유발해요. 원래 희귀한 제품보다 재고 소진 임박이 더 효과적인 이유죠. 사람들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전엔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상황이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주까지 10개 남았는데 이제 1개만 남았습니다라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도 이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2. 경쟁 상황.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것을 원한다는 걸 알 때 욕구가 폭발해요. 경매가 그렇게 뜨거운 이유죠. 같은 물건이라도 고정 가격으로 파는 것보다 경매로 파는 게 더 비싸게 팔려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소유욕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멀티오퍼가 벌어지면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 금지된 것. 접근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미성년자가 더 보고 싶어하는 심리, 회원 전용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바로 이거예요. 마케팅에서도 이걸 활용해요. 일반인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같은 표시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에 초대받은 언론사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같은 전략이죠. 쿠키 항아리 실험. 희귀성 법칙을 증명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가 스티븐 워첼의 쿠키 항아리 실험이에요. 연구진들은 학생들에게 쿠키 맛을 평가하게 했어요. 정확히 똑같은 쿠키였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1그룹 항아리에 쿠키 10개, 2그룹 항아리에 쿠키 2개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2개만 있던 항아리의 쿠키가 훨씬 더 맛있고 가치 있다고 평가받았어요. 더 흥미로운 건 후속 실험이었어요. 처음에 10개가 있던 항아리에서
8개를 빼서 2개만 남긴 경우 이때의 평가가 가장 높았어요. 즉, 새로 희귀해진 것이 원래 희귀한 것보다 더 큰 매력을 발휘한다는 걸 증명한 거죠. 실제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50개 남았는데 지금은 3개만 남았어요. 방금 주문이 몰려서 재고가 급감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서버가 느려지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바로 새로 희귀해진 것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부터 2개만 있던 경우보다 10개에서 2개로 줄어든 경우의 평가가 확실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변화 자체가 더 강한 동기를 만든다는 거죠. 희귀성 법칙 활용 전략. 자, 이제 희귀성 법칙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제한, 48시간 한정. 오늘 자정까지만. 같은 시간 제한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아마존의 라이트닝 딜, 쿠팡의 로켓 배송 마감 시간이 대표적인 예죠. 수량 제한, 선착순 100명, 한정 수량 1000개 같은 수량 제한도 강력해요. 애플이 신제품 출시 때 의도적으로 물량을 제한하는 것도 이 전략이에요. 독점성, 회원 전용, 초대받은 분만, VIP 고객 한정 같은 독점성 부여도 효과적이에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블랙카드, 에르메스의 버킨백이 대표적인 사례죠. 손실 프레임 놓치면 후회, 다시는 없는 기회, 마지막 찬스 같은 손실 프레임은 손실 회피 심리와 희귀성을 동시에 자극해요. 경쟁 환경 연출, 지금 3명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15명이 구매했어요. 같은 실시간 경쟁 상황 알림도 효과적이에요. 계절 한정, 여름 한정판, 크리스마스 스페셜, 벚꽃 에디션 같은 계절성 희소성도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내죠. 중요한 건 이런 전략들을 진정성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짜 희소성은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희귀성의 덫을 피하는 법. 희귀성 법칙은 강력한 만큼 우리를 쉽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희귀성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냉정한 질문하기. 희귀성에 직면했을 때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1. 정말 필요한가? 희소성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필요로 해서 원하는 건가? 2. 왜 지금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긴박감은 아닌가? 정말 지금 결정해야 하나? 3. 대안은 없나? 비슷한 제품이나 기회가 다른 곳에는 정말 없을까? 4. 이성적인가? 감정이 아닌 논리로 판단하고 있나? 행동 멈추기. 희귀성에 자극받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보세요. 즉각 반응하지 않기.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라는 압박을 받아도 최소 10분은 생각해보세요. 24시간 유예 규칙. 중요한 구매는 하루 미루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제3자 의견 구하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원하는 이유 글로 쓰기. 왜 그것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득과 실 비교하기. 구매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세요. 핵심 원칙 기억하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희귀성은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희소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제품이나 기회가 내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내 가치관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마케터들이 만들어낸 인위적 희소성에 휘둘리지 말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게 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의사결정자가 되는 길이에요. 에필로그 정보화 시대의 설득.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을 숫자로 보면 정말 놀라워요. 1100만 비트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의 양. 7초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3000개 이상 하루 평균 마주하는 광고 메시지 수. 19세기에 한 사람이 평생 접하는 정보량을 현재는 단 이틀 만에 접하게 된다고 해요.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것을 처리할 우리의 뇌용량은 여전히 석기 시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름길 정보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에 약 35,000번의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요. 이 중 대부분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결정들이죠. 치알디니 박사가 발견한 6가지 법칙은 바로 이런 자동적 의사결정의 핵심 메커니즘들이에요. 이 법칙들은 원시 시대부터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어 왔지만 현대의 복잡한 환경에서는 때로 우리를 속이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해요. 지름길의 양면성. 설득의 6가지 법칙은 완전한 양날의 검이에요. 필수 불가결한 측면, 현대 사회에서 이런 지름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빠른 판단 가능. 모든 걸 다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인지 부담 감소. 뇌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대부분 효과적. 실제로 이 법칙들은 80% 이상 올바른 결정을 도와줘요. 효율적 생활.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에요. 실제로 MIT의 연구에 따르면 직관적 결정 지름길 사용이 분석적 결정보다 더 정확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악용 가능성. 하지만 설득 전문가들이 이런 지름길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인위적 증거 조작, 가짜 리뷰, 조작된 사회적 증거, 허위 희소성 창출. 실제로는 충분한데 품절 임박 거짓 정보, 가짜 권위,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척하기, 악의적 호감 형성, 진짜 관심이 아닌 조작된 친밀감. 페이스북의 전 부사장 체머 팔리아피티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셜미디어는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악용해서 만들어졌다. 바로 이런 설득의 법칙들을 악용한 거죠. 우리가 이 법칙들을 무조건 불신하게 되면 효율적인 의사결정 도구를 잃게 돼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면 조작당할 위험이 있어요. 현명한 방어자 되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6가지 법칙을 현명하게 활용하면서도 악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칙 이해하기. 먼저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 호감, 권위, 희귀성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세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2. 조작 감지하기. 누군가 이 법칙들을 악용하려 할 때 즉시 알아차리는 안테나를 기르세요. 과도한 호의는 의심해보세요. 인위적인 희소성을 경계하세요. 가짜 권위를 구별하세요. 조작된 사회적 증거를 판별하세요. 3. 자동 반응 멈추기. 가장 중요한 방어책은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이 말한 시스템 2 사고를 활용하세요.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 시스템 1 대신 신중하고 논리적인 판단 시스템 2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 1은 빠르고 본능적이며 자동적인 직관적 사고이고 시스템 2는 느리고 의식적이며 논리적이고 노력이 필요한 분석적 사고입니다. 시스템 1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며 감정에 기반하지만 시스템 2는 복잡한 문제나 계산이 필요할 때 활성화됩니다. 4. 반격하기. 악의적으로 이 법칙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5. 긍정적 활용. 마지막으로 이 법칙들을 윤리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진정한 호의로 상호성 만들기. 좋은 습관의 일관성 활용하기. 정직한 사회적 증거 제시하기. 진심 어린 호감 표현하기. 정당한 권위 인정하기. 진짜 희소한 기회 소중히 여기기. 마무리. 정보화 시대의 설득 심리학은 우리를 더 현명한 의사결정자로 만들어줍니다. 치알디니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설득의 과학을 아는 것은 방패를 갖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힘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윤리적인 영향력자가 되어보세요. 설득의 심리학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현명하고 의미 있는 결정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부부의 성공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김부부의 성공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 제휴나 문의는 전화, 이메일, 댓글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긍정의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